지난 40년간 이 고도 성장을 이어왔던 중국 경제가 이젠 한계에 부딪혔고 더 이상 중국식 고도 성장 모델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앞으로 예상치 못할 위기가 닥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중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중국 경제의 40년 고도 성장을 견인해온 사회 간접자본, 그러니까 SOC 투자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이 더는 지속되기 힘들다 그러면서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서 대국으로 이끈 경제적 모델이 망가진 것으로 보이며 위험 신호가 온 천지에 널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동산 개발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로 자본을 쏟아부었지만 갈수록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져서 심각한 비효율과 부채 문제가 불거졌고 이런 어려움은 이제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문을 연 1978년 이후에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구가해 왔습니다. 최빈국이었던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면서 고도 성장을 해왔으며 급기야 세계 2위 경제국이 되면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모습에 일부 학자들은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이 급작스러운 고도 성장도 부족해서 14억이 넘는 거대 인구에 걸맞는 성장을 구가하고자 매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44%가량을 국내 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에 투자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25%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중국의 이런 성장 방식은 일단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과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 소유였던 토지의 이용권을 팔면서 엄청난 재정 수익도 올릴 수 있어서 이 중국 공산당은 아주 손쉬운 돈벌이 창구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지방정부의 재정 충당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장 효용성도 없는 공사들을 벌임으로써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일부 지역은 사용률이 낮은 교량과 공항을 떠났으며 수백만 채의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그러면서 투자 수익률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중국은 이를 통해서 고속도로와 공항, 발전소 등 부족했던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기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시간 지나면서 과잉 건설의 증거가 명확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과잉 또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효과는 마땅치 않은데 막대한 부채만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5월 29일 지난 2022년만 해도 전국 교통 고정 자산 투자액은 3조 8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5,370억 달러를 기록했고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프라 건설을 통한 수익 자체가 너무나도 미미해가지고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중국의 유료도로는 전체적으로 부채 상환과 유지 보수 비용이 통행료 수입을 앞지르면서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고속도로 관련 부채는 2021년 말 기준에 했을 때 7조 4,900억 위안에 달했으며 철도 부문에서는 많은 노선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 철도의 2022년 말 부채가 6조 1,100억 위안에 달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두 기관의 총 부채는 13조 6천억 위안으로 작년 국내 총생산 GDP의 무려 11%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 중심지 인근 공항을 제외한 많은 중국 지방공항도 수익성이 낮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중소형 공항의 약 70에서 80%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 수요가 반등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이징 교통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자오지안은
고속도로와 철도가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건설돼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채 상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작정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성장률은 높였지만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미래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으며 이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절벽과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전망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는 중국의 성장 속도가 훨씬 둔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역사학자인 애덤 투스 교수는 우리는 세계 경제 역사에서 가장 급격한 궤도를 그리는 기업 변환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최소 6%를 기록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컨설팅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30년에는 연 2% 내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월천으로는 이런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중진국을 졸업하지도 못한 채 주저앉게 될 것이고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초월한다는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경기 전망마저도 사치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 둔화 조짐의 끝이 어디인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한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거품 경제가 붕괴하기 직전 일본에서도 대규모 건설붐이 일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뭔가를 건설하는 데서 얻는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1인당 GDP를 1달러만큼 끌어올린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1990년대에는 1인당 3달러, 10년 전에는 5달러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9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도 기반시설 투자를 시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는 중앙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기조를 전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윈난성 원산시는 대규모 코로나19 격리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역시 아직도 중국 경제 위기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가주도 경제에서 벗어나서 내수의 서비스 산업을 진작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올해 7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 등 이런 산업에 대해서 정부 개입을 오히려 더 늘리는 시대착오적 역주행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영역을 선도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경제를 부양하거나 수백만 명의 대졸자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닥쳐왔지만 중국 당국은 한마디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방향조차도 못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고민거리까지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함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